삼전닉스 고 월스타 하반기 증시의 핵심 포인트 5입니다. 기사들이 다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데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끌고 갔죠. 삼전닉스 중심으로 한 주도주 랠리가 코스피 눈높이를 끌어올렸고 AI 인프라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투자 심리를 지탱했는데 하반기 관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랠리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추가 상승폭과 업종별 순환매 강도가 달라질 전망인데 증권가는 당분간 쏠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데 다만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될 경우에는 시장은 다음 후보를 찾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수주 등 실적과 업황 모두 긍정적인 조선, 방산, 뷰티 등이 주목받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짚었다. 네, 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HBM5 Architecture with HPB입니다. 여기는 코어 다이 밑에 베이스 다이, 여기 힛 패스 블락. 이게 최근 대만 컴퓨텍스 2026에서 공개한 8세대 HBM5의 실물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하반기 관전 포인트 1. 반도체 공급 수요 시험대. 자, 삼전닉스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이 두 종목을 빼놓고 증시를 논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문제는 쏠림이 커질수록 메모리 반도체를 향한 의구심도 함께 커진다는 겁니다. 자, 상반기 랠리를 이끈 논리는 분명했는데 자,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그러면 이제 GPU 등 AI 가속기 수요가 늘어나고 HBM 수요도 확대되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제한된 생산 라인에서 이 HBM 비중을 늘리다 보니 범용 D램도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하지만 단기간 급등한 주가는 시장의 불안감도 키웠는데 삼성이 올해 1분기 89조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일부 증권사가 목표가를 낮춘 배경이죠. 키움의 박유학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의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43에서 39만 원으로 오히려 낮췄고요. 시장의 최대 불안은 공급 과잉 가능성인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공격적인 증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당초 시장에서 내다본 D램 생산 능력 증가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클락청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디렉터는 올 초에 이 세미콘 코리아 2026 기자간담회에서 D램 생산 능력은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8%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이게 D램 생산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공급사들이 원칙적으로 신규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증가분도 상당량을 이 HBM이 흡수할 것이라면서 공정 기준으로는 15나노 이하 선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서 범용 D램 공급은 더 제한될 전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수개월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 2026년 메모리 3사 설비 투자 규모는 합산해서 1,1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2025년 약 700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57% 증가했고요. 27년에는 1,4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건데 여기에 정부 주도의 호남권 메모리 팹 클러스터 구상까지 겹쳤는데 투자 규모만 800조 원 안팎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호남권 신규 클러스터에서 의미 있는 칩 생산량이 나올 시점을 2033년으로 봤고요. 그럼에도 시장은 투자 규모 자체에 반응을 했는데 메모리 업황은 과거에도 대규모 증설 발표 뒤 공급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꺾인 경험이 많아서이고요. 당장 공급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사이클 정점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기에는 충분한 재료입니다. 예전 같지 못한 빅테크의 지갑도 공급 과잉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인데 S&P 글로벌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4개 빅테크에 26년 설비 투자 전망치를 6,350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1년 전 전망치 3,830억 달러보다 66%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2019년 800억 달러와 비교하면 7년 만에 8배나 커졌습니다. 문제는 전망치 수준의 캐펙스가 실제 집행될 수 있느냐이고요. 자체 현금으로 캐펙스 감당이 불가능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회사채 발행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난해 5개 빅테크의 합산 회사채 발행액은 1210억 달러였고요. 한 160조를 조달했네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빅테크의 회사채 조달은 자사주 소각 배당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국한이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빅테크 설비 투자는 AI 사이클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였지만 이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산의 LS증권 애널리스트도 반도체 등 AI 생태계의 중간재 기업 이익이 과도하게 확대된 반면에 빅테크의 AI 관련 ROI 투자 자본 수익률이 압박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추가 투자 집행의 정당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메타 쇼크가 이런 불안에 불을 붙였고요. 메타가 AI 컴퓨팅 파워 일부를 외부에 판매하는 이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은 곧바로 과잉 투자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AI 인프라의 큰 손이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웠고 모건 스탠리가 또 7월 6일 보고서에서 반도체는 결국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에 의존하는 산업인 만큼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 반도체 실적 기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면서 메타의 AI 컴퓨팅 파워 용량 외부 판매 발표는 시장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고요. 이민희 애널리스트도 메타의 내부 AI 인프라 가동률은 6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35%를 외부 판매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이는 AI 인프라 과잉 투자의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설비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설비 투자 전망치가 과대 추정돼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디램 가격 상승폭이 또 둔화될 것이다. 요 얘기가 있고, 그죠? 뭐 팀쿡 얘기도 있고, 자, 트렌드 포스는 올 3분기 범용 디램 계약 가격이 2분기 대비해서는 13에서 18% 상승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1분기 대비 2분기가 58에서 63%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둔화되는 꼴이죠. 트렌드 포스는 PC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시장 고객들이 가격 수용 한계 affordability limit에 가까워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완제품 업체 입장에서도 추가 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더라도 가격 상승세가 이전처럼 가팔라지기 힘들다는 분석을 한 거죠. 하이닉스도 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후폭풍을 투자 위험 요인으로 언급을 했는데 최근 ADR 발행 관련 증권 신고서 투자 위험 요소 부문에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그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칠 경우에 당사의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법기관, 규제기관 또는 정부에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예컨대 일반 디램 제품의 간접 구매자들은 하이닉스가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월 25일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이 반독점 집단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증권 증가가 투매 대신 비중 확대. 대다수 증권사는 삼전닉스 주가 랠리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유는 공급 과잉을 우려할 요소는 많지만 실질적인 신호가 없다는 거고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아직 안 꺾였습니다.
공급 부족이 끝났다면 가격 협상력은 고객사로 넘어가야 되지만 아직은 메모리 업체가 가격을 올리고 있는 구조이고요. 구조적 배경도 있는데 HBM 생산 확대가 범용 D램 공급을 오히려 줄이고 있고 한정된 웨이퍼를 HBM에다가 쓰게 되면 범용 D램 생산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UBS는 7월 3일 보고서에서 27년 범용 D램 수요 증가율을 36에서 36.2, 공급 증가율은 19.3으로 전망했는데 격차는 16.9%포인트이고 정권가가 아직은 공급 과잉보다는 공급 부족을 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여기에 HBM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HBM은 AI 서버에서 선택지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 부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GB20 한 개는 292GB HBM이 들어가는데 NVL72 렉 하나에는 13,824GB가 필요하고 빅테크가 AI 렉 투자를 이어가는 한 HBM 주문도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 메모리 수요가 24년에 6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4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약 23배 증가를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 PC, 자동차를 뺀 데이터 센터만 본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수출 흐름을 봐도 고점 신호가 안 보이고 있고요. 6월 한국의 수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9% 급증했는데 월가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고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했는데 AI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과잉을 말하려면 LTA 장기 공급 계약의 재협상이나 고객들의 재고 축적 등이 확인돼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것은 오히려 공급 부족을 가리키는 신호뿐이라면서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50에서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 정도의 미충족 수요는 하반기에도 공급자 우위의 가격 환경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요와 제한적인 생산량으로 2027년에는 26년 대비 공급 부족의 강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변동성의 구간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유형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고요. 자, 메타 문제도 강재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메타의 신사업은 AI 인프라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라면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 재무 안정화와 재투자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영민 다올 애널리스트도 확실해진 건 앞으로 돈 때문에 빅테크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투자 지속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표가 되게 잘 되어 있던데 27년 바닥 찍을 하이퍼스케일러 프리 캐시플로 잉여 현금 흐름인데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인데 오라클은 벌써 마이너스로 진작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마존이 살짝 마이너스. 메타도 올 연말에 되면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캐펙스는 줄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현금 흐름이 28년에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제 포인트 하나 했는데 이제 포인트 2네요. 주도주 쏠림 완화되면 순환매 흐름 올라탈 조선방사. 네. 조선은 수조와 성과가 뒷받침이 되는데 방사는 국방비 정액과 수출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열려 있고 일단 가격 매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이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이 없었음에도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주가 조정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업종 전반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라고 했고 주가만 쉬었을 뿐 실적 눈높이는 유지됐다는 걸 백주 현대차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고요. 삼성증권의 AI 낙수 효과도 하반기 조선업종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라고 하면서 핵심이 엔진
이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고 문제는 전력 공급인데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가스 터빈이 주로 거론됐지만 최근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납기도 길어졌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부각된 게 이 발전용 엔진입니다.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온 국내 조선은 엔진 업체는 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수주도 나오는데 현대중공업이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업체 아페리온 에너지와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고 자체 개발한 사행정 중속 엔진이 이 힘센 엔진을 공급하는 건입니다.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도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감을 키우는데 FDC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바다 위에 부유식 구조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형태고 해수를 활용한 냉각으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토지 확보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솔루션 기업이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이 FDC 인프라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방산도 각국 국방비 정액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올라탔다는 평가이고 단기 전쟁 테마라기보다 예산과 조달 계획이 움직이는 업종이라는 거고요. 자, 나토 북대서양 이 조약기구 이 나토 국방비가 25년에서 2031년 연평균 9.5%로 성장하는 걸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역내 생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차 생산 능력은 필요 생산량의 41% 수준에 거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인데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 안보 우산에만 기대기 어려워졌죠. 현대차 정권은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할 경우에 25년에서 2030년 단기에만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중 무기 체계 관련해서는 3,44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500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부각될 거고 방산은 이게 공장만 지으면 되는 산업이 아니고 부품 공급망과 품질 인증, 운용 경험, 정비 체계까지 함께 갖춰야 되는데 미국산 무기는 성능 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가격이 높고 납기가 길죠. 수출 승인 절차도 변수인데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처럼 이미 양산 경험이 있는 무기 체계를 보유 중입니다. 안보 공백이 커진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무기 못지않게 필요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무기가 중요한데 한국 방산이 유럽 재무장 국면에서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연장 로켓, 천무 유도 미사일, 그리고 현대 로템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폴란드형 K2 전차, 뭐 이런 얘기들이 밑에 나옵니다. LIG 디펜스도 독일 라인메탈과 손잡고 유럽 항공시장 공략에 나섰죠. 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추이 표도 나오고 달라진 방산 수출 유형 국내 생산에서 현지화 전략. 네. 야, 이 리포트가 좋아서 계속 읽고는 있는데 이제 포인트 3입니다. 소외주 반등 언제죠? 다시 주목받는 2차 전지와 엔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주인공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가 될 것이지만 그동안에 소외된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가 있는 업종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대표적이고 한때 국내 증시에 주도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긴 부침을 겪었죠. 자, 반등 모멘텀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ESS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로
미국 전력망에 지금 병목이 생기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이 송전망과 변전소 증설의 속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SS는 전력 부담을 낮추고 개통 접속 부담을 줄이는 빠른 완충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강한 유럽 전기차 ESS 수요와 27년 등장할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2차 전지 업종에 긍정적으로 받고 27년 하반기 미국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탈중국 공급망 재편도 한국 배터리 업체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EU 정책이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의 역내 생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EU는 지난 3월 역내 최종 조립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의 EU산 비중이 70% 이상 구동용 배터리의 EU산 주요 부품 사용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별로 중국 기업 조달 비중의 30% 상한이 부과될 경우에는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는 조달 물량을 비중국계 업체로 재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럽 완성차 업체의 조달 물량 재분배 과정에서 LG엔솔,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체의 수혜 가능성이 있고 신규 공급사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급사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엔터주도 반등 후보인데 BTS 컴백과 월드투어 기대감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KRX K 콘텐츠 지수가 상반기 증시 활황에도 불구하고 26%나 빠졌고요. BTS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뒤에 차익 실현의 압력이 커졌고 4세대 신인 IPO와 내년 하반기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도 주가 발목을 잡았는데 자, 엔터 지금 평균 PER이 과거 20에서 35였는데 지금 12배에서 22배까지 내려왔고요. K-팝 고유의 기초 체력 대비 과매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진단입니다. 투자 심리 개선에 첫 시험되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하이브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전망인데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은 한 1,60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14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이브 실적에서 BTS 월드 투어와 굿즈, IP 매출, IP 기여 신행 IP 기여도가 확인되면 업종 전반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드컵이랑 중간 선거 뭐 여러 가지가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올해 최대 영업이익 예상되는 엔터 업종 하면서 26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24년이 슈퍼 선거의 해였었거든요. 올림픽도 있었죠. 올해는 월드컵.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조금 꿈틀거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는 하반기도 순항하는가. 네, 뭐 쭉 얘기가 적혀 있고요. 이 스페셜 리포트가 대단하네요. 내용이. 포인트 5는 코스닥 주도주 재편되는가, 바이오가 바치고 소부장이 끌고 가는가. 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코스닥 주도 후보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또는 바이오. 코스닥 반등을 얘기할 때 바이오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읽다가는 오늘 2시간, 워미심박 2시간 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 월급 왜 줄었지? 달라지는 국민연금 때문이라는데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월 637만 원 이상 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를 월 2만 원 가량 더 내게 되고 다만 보험료 부담이 커진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6월까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월 637에서 659만 원으로 한액은 40에서 41만으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월급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떴다. 창간기념 AI 투자 포럼. 변혁의 글로벌 금융시장 하반기 투자 전략. 매경 이코노미 창간 47주년 기념 AI 투자 포럼 7월 28일 1시부터 6시까지 매경 미디어 센터 12층 충무로죠. 충무로. 네, 여기 어떤 내용이 있나 봤더니 이용덕 바로 AI 대표이사 쭉 보면요. 전 세계 유례 없는 AI 반도체 하이퍼불 초강세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과 자본시장, 거시경제 흐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짚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총 5개 세션으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세션이 이용덕 바로 AI 대표가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를 역임하셨군요. AI 혁신을 만든 젠슨황의 미래 비전과 성공의 비밀을 주제로 발표를 하시군요. 엔비디아는 GPU를 중심으로 AI 시장을 장악하며 글로벌 증시 흐름을 바꿔놨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의 벽을 깨기도 했고요. 젠슨황이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AI 산업 중심에 섰는지 엔비디아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오건영 신한은행 단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 AI 혁명과 중앙은행의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나서는데 최근 금리 환경, 환율 등 매크로 지표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가 없게 됐고 이번 강연에서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AI 혁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줍니다. 세 번째 세션은 중국 AI에 초점을 맞추고요. 임선영 마니퀀트 대표가 중국의 AI로 재편하는 세계 질서, 한국 투자자의 다음 승부수는 어디인가? 임 대표는 중국 AI 미래 지도 저자로서 중국 AI 산업과 기술 생태계를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자, 후반부에는 시장 대응 전략을 다루는 세션이 이어지는데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이 극단적인 변동성과 쏠림 현상, 투자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시총 1등이 되면 단기 고점일 거다. 기가 막힌 걸 맞추셨죠. 자, 마지막 세션은 박세익 최설리 투자자문 대표가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월간 전망이나 이런 데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 자리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여기 7월 28일입니다. 아마 화요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5시부터 5시 50분까지 하는데 그 전의 내용도 보면 다 들어보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시군요. 이용덕 바로 AI 대표, 임선영 마니퀀트 대표, 오건영 단장, 이재만 실장님. 제 얼굴을 좀 띄우기가 좀 그렇네.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2배 수익에 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는 절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2배 상품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ETF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초고위험 파생 상품이고요. 투자 기간 전체가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추종하고 숨겨진 비용을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 차익에 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주가가 횡보해도 내 계좌는 녹아내리고 해치펀드를 포함한 초단타 매매자들이 큰 이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논란이 많죠.
자, 여기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하이닉스 주가를 서로 반대 방향에서 2배로 추정하는 ETF 상품이 있는데 하나가 2배 레버리지 정방향 ETF고 하나는 역방향 2배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인버스입니다. 곧버스. 자, 같은 배수이고 방향만 정반대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분량으로 두 종목을 함께 들고 있으며 주가가 어떻게 바뀌든 이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빵이 돼야 되잖아요.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이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양쪽으로 하게 되면요. 주가가 15.37% 폭락한 지난 13일 정방향 2배 레버리지는 31.46 떨어지고요. 인버스는 곧버스는 31.76 올랐습니다. 방향만 다를 뿐 변동폭은 거의 같은데 두 상품을 동일한 규모로 갖고 있다면 투자 수익률이 0% 안팎입니다. 이게 하루에는 그렇습니다. 자, 투자 기간을 이제 5월 27일부터 7월 13일로 확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주가가 이 기간 17.7% 떨어졌는데 이 2배짜리 레버리지 주가는 35.4% 하락하고 인버스는 곧버스는 35.4 올라야 되는데 실제 주가는 지금 엉뚱하게 나오는데요. 2배 레버리지 수익률의 하이닉스 주가 하락폭은 2배보다 35.4보다 더 10.9%나 더 낮은 46.3% 터졌고요. 주가가 17.7% 떨어졌는데 46.3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던 인버스, 곧버스는 거꾸로 마이너스 25.3%라는 큰 폭의 손실을 냈습니다. 5월 27일 이후 한 달 반 동안 두 상품을 같은 비중으로 보유했다며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35.8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손실은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갔을까? 지금 여기 비교한 거거든요. 자, 레버리지 상품의 비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운용, 판매, 수탁,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이 총보수가 있고 매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있고요. 증권거래소나 감사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 등인데 두 번째는 이 특정 주식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도록 만든 이 파생금융상품 특성에서 발생하는 이 리밸런싱 비용입니다. 예컨대 주가가 10% 오르면 단일 종목 2배 ETF는 20% 오르고 10% 하락하면 20% 떨어지도록 매일매일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 등락을 반복할 때마다 투자 원금이 꺾여 나가는 이 변동성 잠식 비용인데 발로틸리티 드랙이라는 비용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음의 복리 효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리밸런싱 비용과 변동성 잠식 비용이 이 레버리지 ETF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2배 수익률을 추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기초자산 구성을 매일 바꿔야 하고요.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파는 식으로 이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조달하는 비용,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중개, 매매, 수수료, 세금 등 부가 비용도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잘 적혀 있거든요. 예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익을 챙기나? 리밸런싱 손실과 변동성 잠식으로 점점 쪼그라드는 내 계좌의 돈은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냐면요. 헤지펀드와 일부 기관 투자자 등 초단타 매매자이고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리밸런싱을 할 때 그 반대편에서 비쌀 때는 팔아먹고 쌀 때는 사는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은 강제 매매 물량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매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들은 매매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한 뒤에 초단기 매매를 하는데 장막판으로 갈수록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집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기자님이 이걸 알고 계시네요. 그 장막판에 선물이랑 이 외국인 기관의 선물이 이상하게 막 변하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탄생을 했는데요. 22년 7월에 SEC 허가를 받았고요.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엔비디아 2배, 테슬라 2배 등 많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처음 승인될 당시에는 일부 SEC 위원이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런데도 미국은 이 상품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상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고 그 대신 금융사가 위험성을 숨김없이 100% 알리도록 정보 공개를 강제했고요. 투자자 설명서의 첫 페이지에 이 상품은 장기 투자용이 아니며 단 하루 만에 투자금 대부분을 잃을 수가 있고 음의 복리 효과로 자산이 녹아내린다고 큼직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그걸 읽고 가입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온전히 투자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초기 개발자들은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초단기 트레이드를 타겟 고객으로 설정을 했는데 하루만 들고 있으면 변동성 잠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2배 수익을 목표로 온전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데이 트레이드가 기관 투자가의 알고리즘 매매 패턴을 역이용하는 공격적 투자도 가능해지고 헤지펀드 등에 맞서서 싸울 무기를 개인 투자자가 갖게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아니 이거 개인 투자자가 이런 걸 헤지펀드를 상대로 이거는 그냥 개인 투자자가 아니죠 사실. 자, 정부는 이 쏠림 2배짜리 ETF의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가 이 레버리지 ETF로 많이 몰려서 투자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변동성을 극심하게 키웠다는 비판은 사실 과도해 보이는데 상장 한 달 만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와 선물 옵션 등 이 전통적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력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경기 피크아웃 가능성과 글로벌 금리 인상 임박,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위기 지속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과 선물 옵션 레버리지를 포함한 각종 파생 상품 쏠림 현상이 겹쳐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아, 현성윤 주필님이셨군요. 어쩐지 내용이 굉장히 이 레버리지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놓은 그런 아주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